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오늘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 여전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수해주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거세죠. 현재 203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기관은 소폭 매수해주고 있지만 573포인트 선에서 하락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오늘 준비된 주요 소식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의 이경민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 2030선까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거센데요. 향후 전망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외국인 현선물 매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시장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3분기 실적 시즌이 가까우면서 실적보다 시장은 큰 수출주 그리고 시크릿컬주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코스피 불안 변동성 양세를 좀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2023년 하향 이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8월 8일 9월 15일 저점권이자 분기점 역할을 했던 게 2020선이었고요. 밸류에이션 측면, 그러니까 12개월 포워드 PBR 측면에서 0.97배라는 점도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최근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관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하방 경직성 강화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가 좀 단기적으로는 등락 과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2020선을 크게 하향 이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감 전략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지금 좀 저가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좀 길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020대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을 보시면은 좀 변화의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는데요. 일단 엔달러 환율이 109엔을 넘어섰던 엔달러 환율이 108엔대로 진입했고요. 이번에 원달러 환율은 104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환율 부담도 점차 덜어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주도주였던 금융, 건설, 철강, 철공업종 같은 경우 오늘 좀 많이 밀리고 있지만 저쪽 매수로 대응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율 변수가 완화되면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IT, 자동차, 화학업종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셔도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이 1042원 90전으로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이 시각 외환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달러 환율이 보합권에서 현재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2원 20전 상승한 1042원 9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45원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추가 상승이 제한되면서 시간 현재는 1040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장중 1045원까지 상승했던 것은 중국 정부가 실망스러운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추가 부양책 가능성을 예측함에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의 위험 회피 현상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미 채권과 엔화가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호주 달러와 캐나다 달러 등의 상품 통화와 신흥국 통화들이 약세를 보인 점은 원화의 동반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중국의 9월 HSBC PMI 지수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호주 달러가 반등했고요.
원화 역시 반등하면서 달러원은 1045원으로부터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달러원이 오늘 고점으로부터 반락하면서 1039원 60전에서 추가 하락이 제한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발표된 중국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중국발 악재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습니다만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기대감까지 아직은 살아있는 만큼 상품 통화와 신고 통화들의 약세가 반전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달러원은 이러한 주변 통화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향후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은 계속해서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원의 추가 상승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할 대변수는 호주 달러의 동향인데요. 호주 달러는 어제 저녁 0.8849달러까지 하락한 후에 반등 중입니다. 0.8849달러는 지난 2013년 8월과 12월에 지지대로 작용했던 레벨이고요. 향후 달러 강세 재료나 무형 회피 재료에 의해서 이 지지대가 하향 돌파될 경우 올해 1월에 저점으로 기록되었던 0.8656달러까지 하락하면서 원화의 동반 약세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달러원과 동조 현상을 보였던 달러엔은 오늘 중국 경제 지표의 호조와 함께 오늘의 저점으로부터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중국발 악재가 모두 소화된 이후에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달러엔이 미국과 일본 사이의 통화정책적인 차이에 의해서 상승세를 재개할 경우 달러원에게 다시 상승 재료로 작용하겠습니다. 오늘은 달러원이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수준간 1040원대 안착했다는 것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고요. 1040원대가 지지되는 한 추가 반등의 기회를 계속해서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오늘도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의 출자 구조를 수정하고 지배 구조를 정비하면서 향후 행보가 더욱더 궁금해졌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예. 일단 얼마 전에 그 얘기 좀 잠깐 했었죠. 이제 삼성이 그 그룹의 지배 구조를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아마도 전자홀딩스, SDI홀딩스, 물산홀딩스, 그래갖고 전체적인 홀딩스가 합병을 하면서 에버랜드 지분 쪽에서, 그러니까 에버랜드하고 합병을 하는 구조. 그래서 결국은, 삼성의 지배 구조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에버랜드의 시가총액을 얼마나 높여가지고, 삼성이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구조로 전체적으로 판을 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런 지배 구조 정비하는 데서 상당한 어려움을 좀 겪을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마도, 그렇게 되면은, 그 전체적으로 그런 지배구조가 정비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삼성은, 신수종 사업이라는 부분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의 그 삼성의 어떤 모든 역량은 전자 중심의 어떤 사업 구조에서, 이제는 삼성이 전체적인 지배구조를, 많이 바꿔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들이 좀 많이 그려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거와 같은 맥락에서 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체 삼성이 노리는 향후의 신수종 사업은 어떤 부분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삼성의 신수종 사업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던 것은 2008년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2007년도부터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완전하게 잡힌 거는 2009년도 정도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2009년도에 삼성은 엄청난 돈을 지불해가지고, 맥쿼리 컨설팅이라는 데에다가, 향후 삼성의 미래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한 컨설팅 안을 받았고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나씩 지금 그 신수종 사업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삼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은데요. 거의 이제 이건희 회장 체제의 어떤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는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차기, 이재용 부회장을 통한 전체적인 그룹의 어떤 지배 구조가 정비될 건데, 이건희 회장이 상당히 오랜 전에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앞으로 삼성은 부인만 놔두고 전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 모든 방법들이 다 바뀔 거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고는 절대 살아남지
살아남지 못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수종 사업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좀 보였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 그동안 삼성의 주력은 어디였냐면 이제 스마트 기기, 전자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기기가 거의 주력으로 해서 이쪽에 대한 모든 산업 편제가 됐었다고 한다면 결국 이 부분이 약화됐을 때 삼성을 어떻게 이끌고 갈 거냐 거기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제 고민을 했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신수종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은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만들어졌는데 큰 틀로는 5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 쪽하고 제약, 그러니까 물론 이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나눌 수가 있지만 바이오 제약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고요. 의료기기, 그리고 LED, 그리고 전지. 그래서 뭐 이거는 태양광 전지, 풍력 전지, 자동차 전지, 이런 식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또 바이오 사업에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얘기 좀 진행해 주실까요? 예. 삼성이 지금 바이오 쪽에서는 IT, BT, MT라는 삼각 구조를 통해서 융합 헬스케어 쪽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IT라는 것은 삼성이 가장 잘하는 부분이고요. MT라는 거는 결국 이제 삼성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삼성이 지금 이 모든 융합 헬스케어를 가는데 가장 약한 부분이 사실은 BT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BT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고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실은 이제 비상장업체 쪽으로 해서 삼성의 바이오 쪽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송도라는 데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 공장이 거의 다 밀집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셀트리온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요. 그리고 KBCC라는 데에 정부 출자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CMO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CMO가 표현이 뭐냐면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큰 분류는 뭐냐면 바이오 제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을 구축해서 거기서 나온다. 그래서 이 CMO 쪽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퀀타이즈라는 데하고 합작을 해갖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처음에 출범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상호 출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키워가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젠 아이텍하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데가 이제 합작을 해서 이제 바이오 에피스는 뭐 하는 데냐면 연구 쪽을 하는 곳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제품 개발과 이 부분을 사업화시키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지금 거의 수직 계열화가 거의 완성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 제품들에 대한 개발 및 임상, 인허가 등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이라든지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쪽 이런 쪽이 지금 거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3상 정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복제약이긴 한데 화학 의약품과 다르게 바이오 의약품은 임상 1상, 2상, 3상 그리고 승인까지 다 받아야 되고요. 이거를 수출하려고 그러면 각 나라별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개발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학 제너릭 같은 경우는 화학식에 의해서 바로 나오지만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아주 미세한 차이라도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각국에서 임상 시험을 통과를 해야지만 되고, 그래서 이제 삼성이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노리는 가장 큰 방향은 뭐냐면, 결국 이제 대표적인 어떤 블록버스터 신약들이 거의 특허 만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바이오시밀러에서 먼저 승부를 보고, 여기에 기술 기반을 축적으로 해가지고, 향후 삼성은 어느 쪽으로 가고자 하냐면, 바이오 신약 쪽을 가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메디슨을 인수하면서 의료기기 시장에도 좀 눈을 돌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자세히 살펴봐 주시죠. 의료기기 시장, 그러니까 바이오 시장이라는 부분은 일단은 치료와 관련된 부분, 물론 의료기기도 이제 치료와 관련된 부분인데, 결국 이제 여기는 장비가 들어가는 쪽이고, 사실은, 삼성이 가장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또 이쪽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IT 기술하고 의료기기가 만나게 되면, 상당히 고부가 가치 쪽을 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지멘스라든지 이런 데들은 사실은, IT 쪽을 기반으로 해서 필립스 이런 데들은 IT를 기반으로 해서 의료기기 쪽의 시장에서 오래전에 세계 시장을 지금 석권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삼성은
어찌 보면 이쪽 부분에는 이제 후발주자입니다. 후발주자인데, 삼성이 만약에 여기서 다시 어느 정도의 그 어떤 그림들이 나온다면 이것은 분명히 미래의 먹거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진행을 하기 위해서, 메디슨이라는 회사를 비상장업체인 상태에서 인수를 했죠. 그리고 이제 삼성이 사실은 의료기기 쪽에서 많은 회사들을 좀, 인수해드려 왔습니다. 2011년도에는 넥서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는 뭐 하는 데냐면, 심장질환 진단 솔루션 업체이고요. 그리고, 이동형 ICT 업체, 뉴로로치카, 이런 데는 12년도에 인수했고요. 그리고 메디슨 지분은 11년에 인수했는데 그 1년 전에는 투버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M&A를 통해서 의료기기에 대한 모든 라인업을 구축을 했고요. 결국 이제 지금 현재 메디슨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뭐냐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의 의료기기를 지금 내놓겠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화에 지금 가속도를 좀 붙이면서 결국 이제 의료기기 시장에서도 절대 강자로 올라서기 위한 바닥 작업들은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의료기기 시장 살펴봤고 이번에는 전지와 자동차 및 태양광 전지까지 살펴봐 주시죠. 예. 일단 삼성이 또 하나 크게 노리고 있는 시장이 바로 이 전지 시장입니다.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중심축에는 이제 뭐니 해도 삼성 SDI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삼성 SDI가 원래는 디스플레이 업체였는데 디스플레이를 PDP PDP, LCD를 하다가 삼성 SDI의 사업 구조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삼성 SDI는 모든 디스플레이의 라인들을 다 접어버리고요. 이제는 전지 쪽으로만 집중을 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하면서 전지 산업에서의 소재 쪽을 강화시키기 위한 부분을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기차용 배터리 개발 및 상용화. 그러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가 강점이 있냐면 결국은 소형 전지 쪽, 소형 2차 전지 쪽에서는 삼성전자라는 스마트폰 판매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 소형 2차 전지 쪽에 대한 기술은 많이 축적을 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대형화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제 대형화는 주로 납축 전지라든지 이런 쪽이 거의 대형화가 돼 있는 상태인데 리튬이온 전지를 가진 대형화 쪽에서 ESS 전력 저장 장치 내지는 2차 전지 쪽에서 전기차 쪽에서 전기차 배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BMW하고 크라이슬러 이런 쪽에 이제 공급 계약이 체결됐고요. 그러니까 BMW 대표적으로 i3, i8 이런 거는 이제 유럽 판매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고 여기서 이제 그 분기당 판매 대수가 지금 그러니까 월 단위로 한 2,000대씩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BMW가.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날 거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중대형 전지 시장으로 먼저 진행을 한다. 그래서 미국의 전기차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이쪽이 삼성 SDI한테는 상당한 지금 기회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조금 특이했던 것은 전력 저장 장치를 대규모로 공급받았던 곳은 최초 사례가 이제 독일에서 있으면서 ESS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아마도 삼성 SDI는 모든 면에서 지금 가장 유리한 조건을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실질적인 매출 부분에서는 크게 기여하지는 못하지만 향후 태양전지가 그리드 패러티라는 그러니까 화석 연료 발전 단가하고 태양전지의 발전 단가가 같아지는 점부터는 태양광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대부분 나라에 따라서는 2015년에서부터 조금 개발이 늦은 나라든 2017년도에 거의 그 분기점이 돌아온다. 그렇다고 한다면 태양광 전지 쪽도 상당한 어떤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전지 쪽의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방막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폴리실리콘을 많이 썼던 게 결정형 2차 전지라고 태양광 전지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세는 방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폴리실리콘 사용량을 줄이면서 그 전지의 어떤 수명을 유지하고 효율을 높이는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이 지금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단계고요. 이런 쪽에 거의 그 기술 개발이 완성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관심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신데 LED 사업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삼성도 사실은 LED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LED를 하고 있고요. 여러 그룹들이 다 하고 있는데요. LED를 또 삼성은 또 미래의 먹거리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시장 규모가 워낙 큽니다. 시장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모든 전구들이나 형광등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LED로 교체될 거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기사죠. 오늘 나온 기사에서 내년 7월부터는 자동차들이 낮에도 항상 불을 켜도록
불을 켜도록 강제 의무화되는데, 거기서 어차피 낮에 불을 켜놓으려고 한다면 LED를 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LED가 수명이 길고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사람의 시야를 어지럽히지 않는 부분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LED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사실 이제 삼성 LED라는 회사가 이제 2012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고요. 삼성전자 안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아마도 이렇게 나중에 교통 정리를 하게 되면 다시금 분사를 좀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쪽 역시 이제 조명 쪽의 제품 경쟁을 강화시켜가지고 분명히 새로운 먹거리로서 삼성이 또 하나 준비하는 부분이 LED 쪽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오늘은 삼성의 5대 신수종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희 멘토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 네,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종목들 오르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오늘장에서 제가 저희 포트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정신이 없는 그런 하루인데요. 자, 조금 있다가 제가 한 종목을 어떻게 할까요? 네,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좀 끝까지 보셔야 되고요. 뭐가 빠질지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제가 이번 주 내내 하는 소리는 이거예요. 어제도 그랬고, 지표를 보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는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나서 뭘 봐야 된다? 실적을 봐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를 어제 제가 오전에 정리를 했어요. 아실 분들은 다 아시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밀립니다. 삼성전자가 116만원대까지 왔어요. 현대기아차 3인방, 현대차 사시려는 분들 있었죠?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급락 중입니다. 오늘 롯데케미칼 4%, 포스코가 6% 밀립니다.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은행주만이 조금 시장에서 반등을 주고 있고, 그 다음 눈에 띄는 게 네이버가 4.8% 급등 중에 있어요. 네이버 좋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네. 오늘 제대로 뿜어주네요. 날아가고 있습니다. 수급은 진짜 이런 것 같아요.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요, 수급 상황이 좋은 종목들은 배신을 하고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과 나가는 종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서 종목을 선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추세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시면 참 좋다. 제가 먼저 추세를 확인한 이후에 수급이 들어오니 체크하고서 종목을 주로 매수 사인을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어주, 오늘 통신주들도 정말 강한 모습으로서 상승을 주는 모습, 긍정적이지 않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힘든 것 같아도 살아있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013-3366번에 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상담까지
같이 해드립니다. 빨리 보내주셔야지만 가능하니까요. 지금부터 빨리빨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100점 주 보고 시작할게요. 자, 수급 100점 주 보겠습니다. 오늘 장은요, KT 현대글로비스, SK 브로드밴드고요, 신한지주와 NHN 엔터테인 이렇게 좀 5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좀 봐볼게요. 자, 먼저 KT입니다. KT가 어제그제 가지고 나왔어요. 네,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또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 잠깐 차트를 좀 뒤로 뺄게요. 너무 이제 선을 걷기가 힘드네요. 네,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얼마나 더 이 친구가 올라갈까요? 크게 봤을 때 그래도 좀 한 38,000원 정도까지 좀 눈에 들어오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수급이 이렇게 좋아버리면, 수급이 얼마나 좋냐면요, 최근의 수급인데요, 그냥 계속 외인들과 기관들의 양매수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개인만 팔고 나간다. 정말 수급이 거짓말 안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장 수급도 보니까 외국인이 33만 주, 기관이 13만 주 매수를 해줍니다. 기타 법인 쪽 매도 물량이 좀 있긴 해요. 최근에 기타 법인 쪽의 매도 물량은 꾸준하게 나왔어요.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오른쪽이요. 여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만 보라?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 상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승으로 분위기 더 나올 수 있겠다. 얼마까지 본다고요? 자, 1차적으로 38,000원까지. 가능하다. 잘 지켜보시고 홀딩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자, 현대글로비스는 이슈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하지만 그 이슈보다는 사실 더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 실적의 개선세인데, 근데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는 뭘로 받아들입니까? M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M&A 이슈, 경영권 이슈 이런 것들. 현대글로비스는 뭐예요? 승계, 경영권 이슈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전부지를 빨리 다 정리가 되면은 승계 작업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강한 모습. 수급도 오늘장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기간이 만주 외인이, 네, 4,700주. 자, 여러분 이거 30만원짜리입니다. 30만원짜리 가격이에요. 그래서 얼마 없어 보이더라도요, 많은 겁니다. 오늘 거래량 8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좋은 수급 유지해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기관들의 매수 강하다. 잘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오늘 이 친구가요 급등을 또 합니다. 가지고 나오긴 했어요. 계속. 그렇지만은 매수 의견은 제가 드리진 못했습니다. 좀 안타깝긴 한데요. 자, SK브로드밴드 오늘 7% 이상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움직여줍니다. 기관들이 살짝 파는 듯 싶었지만 많은 물량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개인은 계속 어쨌든 간에 매도를 하는 모습. 개인의 물량이 다 어디로 갔나요? 외인들과 기관들한테 흡수가 됐어요. 자, 오늘장 수급 어떻게? 기관이 더 사주네요. 50만 주 기관, 외인이 11만 주. 기관 52만 주에 외인이 11만 주 매수라. 퍼펙트한 매수 물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튀어 올라갑니다. 네. 이거 완전 전형적인 N자형 파동이었네요. 네. 요렇게 올라가네요. 추가 상승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 하지만 기관 매도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 처리해야 된다. 기간이 몇 주? 최소한 몇십만 주 나오면 매도 처리하시면 돼요. 현재로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가져가시고 신규 매수 구간에 대해서 나쁘진 않지만 조금은 분할 매수해보자 의견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은요. 신한지주입니다. 자, 신한지주도 오늘장 흐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많이 밀렸다가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 좋게 올라가고 있어요. 신한지주가 보자면 계단식 상승, 2013년부터 이 계단식 상승 형태를 보여줍니다. 자, 이번에 한 번 더 올라갔죠? 이런 모습. 거의 한 번이 계단식이 올 때마다 얼마 몇 개월, 이 구간 자체가 여기서 여기까지 몇 개월 구간? 한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달, 두 달. 아마 한동안은 이 추세를 이렇게 이어가든가 아니면 상승을 주던가. 자, 신한지주가 매수하기 좋은 구간 과연 얼마일까? 바로 51,000원 아래. 신한지주는요, 앞으로 매수하실 때, 앞으로 은행주 중에서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51,000원 아래 오면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 정도로 매력도가 부각되고 안정도가 높은 종목. 만약에 53,000원, 54,000원대 사셨어요. 올라가니까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51,000원에 매도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땐 더 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박스권의 하단을 노리시는 종목 신한주주 아닌가. 수급 좋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NHN엔터가 최근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늘도 올라가고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자주 가지고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수급 매력도가 높은 종목으로. 그렇죠? 자, 오늘도 올라갑니다. 빠짐 듯 싶더니만 오늘도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네요. 정말 잘 갑니다. 자, 최근에 수급창 보자면 꾸준한 기관 매수 좋다 말씀드렸고 외인 매수 어제. 자, 오늘장에서 어떻게 해요? 기관이 만주 외인이 8,000주가량 매수해 주더라. 이제 양매수가 잡히면 주가를 다시 한번 올려주더라. 87,000원까지 갔는데 상승 추세로의 큰 그림 봅니다. 자, 많이 밀렸었고요. 그렇죠? 이게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추세가 하락해서 언제? 8월 12일 바닥 찍고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얼마나 갈지 모르겠으나 이제 조정이 나온다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가격은 다음 구간대는 얼마? 이 정도 될 것 같네요. 8만 1,000원 정도면 참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재 구간대 이런 상승 추세와 수급 포인트 봤을 때는요. 한동안의 이 상승 추세를 조금 더 그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 9만원 정도까지는 추세적으로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오면은 한번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그리겠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봤고요. 장기적인 추세에는 어떻게? 계속 이제 어떻게?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잘 지켜보세요.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드리고요. 상담을 좀 할게요. 자, 상담은 어떤 종목이 나와있나 볼게요. 리온쿠첸이 나와있네요. 리온쿠첸부터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온쿠첸 매수가가 16,700원 20%, 8503님 보겠습니다. 16,700원에 20%. 아시겠지만, 쿠쿠전자 언제 상장했습니까? 8월 며칠입니까? 5일, 8월 6일날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이때부터 해서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매도를 수십 번 외치고 다녔습니다. 여기서도 그랬고요. 아시겠지만 타방송에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속 매도했고 이때도 비싸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저는 이거 비싸다 생각하는데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이 강해요.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거지 밸류에이션 부분은 아니었다고요. 리온쿠첸 뭐다? 그렇게 매도 의견 냈을 텐데 제가 8월 초에 완전 고점이에요. 자, 근데 바닥은 좀 확인이 됐습니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구간대. 제가 10,000원 초반대까지 올 수가 있다. 11,000원 정도까지도 좀 지켜봤는데 거의 오다가 말았어요.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으로서 사실 8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매수하신 거에 너무 높았어요.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리온쿠첸이 2012년부터의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쵸? 2012년 그 전부터 해서 쿠쿠전자의 상장 얘기는 돌고 있었습니다. 자, 리온쿠첸을 어떻게 해요? 끌어올립니다. PER 몇 배까지? 30배까지 끌어올립니다. 리온쿠첸이 PER 30배를 받았습니다. 쿠쿠전자가 PER 몇 배를 받아야 되죠? 최소 30배 받아야죠. 쿠쿠전자가 더 매출이 크고 대장인데. 그래서 쿠쿠전자가 공모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미쳐 날뛰었던 겁니다. 이건 전형적인 작업이에요. 쿠쿠전자를 제대로 가격을 받기 위해서 리온쿠첸을 끌어올렸던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에?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리온쿠첸 다시 많이 밀렸어요. 모멘텀이 있어요. 최근에 수급 포인트. 이건 사실 굉장히 고평가 구간이긴 한데 수급 포인트를 볼게요. 그나마 좀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좀 매수가 잡히긴 합니다. 근데 외인은 팔고 나가요.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리온쿠첸 16,000원대 매수하신 거 완벽한 실수. 진짜 제정신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볼 때 이거를 어떻게 이때 살 수가 있으십니까? 지금 보면은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추세를 보더라도 제 방송을 안 보시는 분입니다. 왜냐? 이 추세에 대해서 맞춰봤을 때 리온쿠첸의 가격 구간은 여기는 뭐? 매도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여기 매수 구간이었고 여기 깨지면 제가 뭐라고요? 일단 사는 거 아니다. 놔둬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손절을 치던가 일단은 버려야 된다. 그리고 다시 잡아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에요. 네. 의미가 없어요. 팔라고 하기도 못합니다. 굉장히 그 정도로 애매한 구간이에요. 제가 볼 때. 기다리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네요. 기다리셔야 되고 12,000원 다시 한번 이탈하면 심각해지겠다. 거기만 제가 잡아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으로서는 이거는 누군가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해답이 없어요. 끌어올려줘야 돼요. 펀더멘탈 비싸요. 밸류에이션 비쌉니다. 그래 비싸요. 모멘텀 있긴 있는데 이미 다 헤쳐먹었어. 이거는 쿠쿠전자를 위한 작업용이 아니었나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제 의견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리온쿠첸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던가 아니시면은 기다려 보셨다가 다시 올라가면 15,000원 정도가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니까 그때 정리하시던가. 네. 12,000원 깨지면 그땐 정말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셨죠? 자, 다음 보죠. 삼성전기가 7002님 67,000원이세요. 30% 상담 부탁하셨습니다. 삼성전기 볼게요. 67,000원입니다. 자, 보통 이제 요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쓰리바닥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쓰리바닥 포인트 이렇게 깨고 내려가면 이때는 보통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구간이죠. 그쵸? 자, 그리고 다시 내려왔다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16만 5천원. 뭐 115만원대까지 가면은 참 싸다고 볼 수가 있는 구간. 그때 되면 한 번 더 살펴보고 고민을 해보겠지만 현재로서 주가 추이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쵸?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상당히 많이 따라가는데 3분기 실적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이게 아직 돌아서고 있지는 않아요. 네, 계속적으로 좀 하향 추세예요. 비중이 30%. 네. 비중 10%에 대해서는 고민을 아예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67,000원 구간이시면 여기 구간인데요. 제가 1년 넘게 비중 10% 매수를 떠드는 사람인데 전혀 그런 건 제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으시고 아마 이제 번호를 제가 낮추지가 않아요. 처음 방송 보시는 것 같은데요. 삼성전기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3분기 실적은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나마 올라갈 수 있는 게 4분기 실적에 대한 포인트로서 상승을 줄 수 있는데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갈 수 있지만 수급 포인트가 너무 도움을 안 줘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수급 포인트는 딱 봤을 때 최근은 파란색이 많고 외인은 계속 파라제끼고 개인이 많이 산다. 자, 이게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확인하면서 멈춰간다. 그럴 경우는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얽히고 설키면서 빨간불이 조금씩 많아지고 개인은 좀 팔고 나가는 포인트 나오면서 주가가 횡보한다. 그러면 바닥 포인트가 좀 완성이 되는 건데 지금은 약간 애매한 구간이에요. 조금 더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밀렸다가 한번 올라간다. 언제까지 밀릴까요? 3분기 실적 발표하면 주가가 요동을 한번 치겠죠. 그리고 나서 올라갈 겁니다. 그 포인트를 이용하셔서 어떻게 해야 된다? 단가를 낮추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비중이 크셔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매수액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단가 낮추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지금 100만원까지 얘기 나옵니다. 사태가 심각해요. 4분기 재고떨이까지 하면은 안 좋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삼성전기도 고민 많이 해보시고 말씀드린 포인트는 더 밀릴 수도 있다. 네.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상승폭이 나온다면은 그 포인트 노려서 비중도 실으시고 단가 낮추신 다음에 빠져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드리기가 참 힘든 종목, 네, 좀 안타까운 종목들, 고생 많이 하시는 종목들이에요. 제가 좀 안쓰럽네요. 자, 6723님. 현대제철 73,600원에 20%. 73,600원이요.
자,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매도할 종목 중에 현대제철은 아닙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안 팔 거예요. 일단 가져가니까 걱정 마시고요. 싸게 잘 잡으셨잖아요. 73,600 여기인가요? 여기 잡으셨나요? 거의 뭐 우리 방송 매수가보다 싸게 잡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때시거나 잘 잡으셨어요. 좀 기다려 보세요. 네, 잘 올라갈 거예요. 지금 빠지는 거는 뭐 지수 영향도 좀 많이 커요. 포스코가 너무 많이 밀리는 흐름 따라 좀 보이고. 근데 이 종목은 또 움직이잖아요, 근데. 현대아이스코를 오전 방송에서 추천해서 가져가다가 마이너스 7%까지 나왔는데 제가 팔았나요? 안 팔았습니다. 지금 몇 프로까지 왔냐면 마이너스 3% 수준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많이 회복했다고요. 올라갈 거란 말이죠. 현대제철도요, 다시 올라갈 거예요. 좀 더 내려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추세의 하단에 대한 고민을 맞춰본다면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 있어요. 대신에 우리 매수하신 구간대까지 쉽사리 깨질 가격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빠지는데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게 현대제철 같은 종목이에요. 최근 들어서 흐름에서는 걱정 마시고 가져가시고 실적의 개선사항을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홀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삼성물산도 들고 있어요. 5559님 73,500원 30%. 자, 지금 현재 이 박스권 흐름이에요. 그쵸? 그거 71,000원이면 엄청 싼 구간이에요. 근데 건설주들이 다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자, 언제 사셨나요? 거의 방송 포트상의 가격대 매수하신 것 같은데, 저를 너무나 신임을 하셨는지 30%를 매수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0%는 절대적으로 지켜달라고 몇 년째 떠들고 있어요. 제가 몇 년째 10% 사세요. 10%만 사세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포트가 4개인데 현금이 60%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송 보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그러면 제가 이제 그 현금을 가지고 뭐를 할까요? 조만간 지수가 반등을 할 때 종목을 사겠죠. 어떤 종목을 제가 매수할까요? 지금 제가 골라놓은 종목들이 총 하나, 둘, 4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씩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익 보고 나오는 겁니다. 야금야금. 가져가십시오. 네. 아직 안 팔고 있습니다. 수급 포인트에서 보자면, 기간이 너무 팔고 있어요. 많이 팔죠? 좀 꺾이는 모습. 외인들은 근데 받쳐주고 있어요. 네. 저는 좀 외인의 힘을 좀 더 믿어보긴 하겠는데, 기간이 파니까 꺾여서 주체가 사실 최근에서는 기간이 힘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잠정치 오늘 보자면, 기간이 파니까 또 꺾이잖아요. 외인은 사고 있는데. 네. 근데 최근 들어서 기간 수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요 근래 들어 기간 수급은 또 매수를 해줍니다. 단기적인 포인트. 좀 기관들의 매수가 다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다른 건 사고 이건 왜 안 사죠? 치사하게요. 사줄 거예요. 사줄 거예요. 엔지니어링이 시집을 어디로 갔어요? 물산으로 안 왔잖아요. 네. 바람 폈단 말이에요. 딴 데 갔다고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보통 드라마 보면, 딴 데 간 분이 대박 아작나죠? 요즘 드라마 보니까 장볼인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보면. 네. 그래서, 기다려보죠. 역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갈 거예요. 네. 물산은요,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박스권을 크게 이탈할 경우에는 손절이 나오겠지만, 아직은 그 흐름은 아니고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방송에서 매도 처리하면 그때 매도 따라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웹젠이요. 웹젠 1718님, 1390원에요. 10%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수를 언제 하신 거예요? 10,000원대셨는데. 자, 웹젠이 맞으시죠? 참 오래되셨어요. 정말 오래됐습니다. 고생이 심하셨네요, 정말. 많이 참으셨네요. 왔다. 진짜. 이거를 2년, 3년, 4년 참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독하시네요. 가치 투자할 만하신 것 같아요. 종목 하나만 제대로 선택하시면
대박을 치실 분입니다. 네, 그런 이제 끼가 있으세요. 자, 웹진이 정말 잘 갑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 포인트도 살펴보자면요. 네. 수급은 참 안 좋네요. 이렇게 안 좋아졌었나요? 많이 꼬여있네요. 오늘장 잠깐 볼까요? 오늘장도 기간 매도가 나가네요. 실적 체크해봅시다. 실적은 썩 좋지는 않고요. 단기적인 좀 모멘텀 따라서 가는 건데, 제가 보는 관점대로 말씀드릴게요. 내일 하락 추세가 나오면 매도하셔야 됩니다. 네. 내일 하락이 나오면 매도하셔야 돼요. 내일 하락 나오면.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오늘 올라가고 내일 꺾여버리면, 이게 내려와 버리면, 한 3, 4% 빠지면 빼시는 게 나아요. 그거 다시 올라간다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이 추세 하단까지 왔다가 올라갈 수 있겠는데, 일단 지금은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선을 그은 구간 자체는 그래도 약간 슈팅 구간이에요. 내려올 수가 있다고요. 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일 꺾이면 매도했다가 8,000원 부근에서 다시 수급이 들어온다면 잡겠다. 그래서 내일 절대 밀리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종목. 아셨죠? 내일 밀리게 되면은 비중을 절반 줄이시고 아니면 전량 줄이시던가 판단하신 다음에 제 의견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밀리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대형 포장 900원 10% 8358님 보겠습니다. 네, 급등주 많이 좋아하시나봐요. 매수 포인트 여기에요. 뭐 이때는 아니시겠죠. 이때신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때신 것 같아요. 네. 자, 수급이 있을까요? 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근데 다 팔고 나가네요. 요 느낌이 좀 싸해지는데 기타 보인 쪽까지 매도가 나간다. 싸해지는데 약간. 자, 오늘장 뭐 잡히는 게 있을까 모르겠네. 자, 오늘장 잡히네요. 외국인이 36만 주 매수해주고 있고요. 1,000원짜리입니다. 기간이 15,000주 매수해주고 있어요. 투신과 기타 부분 매도세가 다시 잡힙니다. 매수세가 다시 잡혀요. 매수세가. 외국인이 다시 매수를 해줬더라. 자, 이렇게 고민을 해봅시다. 오늘 올라간다. 다시 침치고 올라가는 거.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다시 매수를 해서 끌어올려준다라. 급등 패턴의 전형적인 차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승해준다면 차트상의 분위기로서는 조금 더 전고점을 뚫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드멘탈 분석을 좀 해보자면 실적 포인트가 많이 좋아졌군요. 순이익 부분은 약간 밀리지만 영업이익은 개선 사항이 좀 크네요. 작년 대비하자면 매출도 나쁘지 않고요. 추가 상승에 대해서 제가 사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대신에 손절가, 익절가 잡아드릴게요. 오늘 시가 기준으로 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가로 981원이죠. 자, 980원 이탈 시에는 어떻게? 전량 이익 실현해보자. 980원 이탈 시에는. 그렇지 않고 올라갈 경우에는 얼마까지 보냐? 1,1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요 밴드 잡아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다음 뭐가 왔냐면요. 키스트가 왔어요. 키스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80원에 90% 2,400번님 2400님 2,900원대. 자, 요때쯤 매수하셨겠죠? 자, 뭐 보고 매수하셨습니까? 뭘 보고 매수하셨어요? 김수현 팬이신가요? 뭐 중국의 성장성 보셨나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추세 꺾였는데 뭐 배용준 보셨나요? 김현중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 또 뭐 뛰어난 연예인들은 많은데 이게 저번에 빠졌던 게 그거잖아요. 김현중 폭행 사건 아시죠? 그때 빠졌었어요. 네. 김수현 씨 때 많이 올랐었고 김수현이 주가를 1,000원부터 해서 4,000원을 만들어 놨더니만 김현중이 2,800원까지 만들었어요.
우스갯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는 아니고요. 한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흔들릴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민호 씨도 만만치 않죠. 이민호 씨가 어디에 모델이 된 줄 아십니까? 이민호 씨가 로만손 모델이 됐어요, 여러분. 로만손에서 이민호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로만손 겁나 잘 맞히죠. 20%씩 3번, 10% 한 번 수익 실현해드렸습니다, 올해. 자, 로만손은 주가 2만원 보고 있는데, 키니스트는 매력도가 좀 낮아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거의 뭐, 사실 끝물이었어요, 4,000원대. 네. 김현중 씨 덕은 아니지만, 수급 포인트가 좀, 기타 법인 쪽의 매도세, 뭐 오늘장 다시 보자면, 오늘장의 수급 포인트는 안 보이네요. 매력적인 종목이 아닙니다. 네.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라는 판단이니까, 정리를 해보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이동을 해보자. 이렇게 좀 의견 드려볼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종목 AS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종목 빼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뭘 뺄 거냐면요. 네, 동서 빼겠습니다. 물산하고 제철하고 화학은 가져갈게요. 저 종목들이 좀 밀려요. 워낙에 지금 코스피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동서 빼고는 다 엄청 큰 대형주잖아요. 그래서 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라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보고요. 자, 동서를 AS 해드릴게요. 동서를 정리를 이 시간부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가 2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나간 수익률은요, 목표가로 계산돼가지고 17.4%가 나간 거고요. 현재가 24,300원 계산 시에 한 3% 빠지겠네요. 한 15% 좀 안 되는 수익이 되실 겁니다. 네. 15% 정도. 충분하죠? 충분하다고 봐요. 뭐, 더 드실 분들은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수급 포인트 기관들의 강한 수급 계속 좋았어요. 외인 수급 매도 요건 싫었지만 기관들의 매수해주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죠? 주체가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장에서 기관이 던져서 그냥 제가 좀 싫어졌어요. 뭐 잠깐 던졌다가 다시 올릴 수 있어요. 네, 짧은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는 방송에서 이 정도까지는 그냥 수익 실현하면 되지 않을까. 15% 정도. 네. 많이 드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네, 수익 실현하고 나오겠습니다.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점부터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고 해주시고요. 방송에서는 아웃시켜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종목이 없습니다. 시장 분위기 봐가면서 뭐 내일이나 모레 종목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장 마감까지 7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2030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575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